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집단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조치에도 뉴욕 다우지수가 13%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한국은행의 전격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을 맞게 된다며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프리카가 때 아닌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작물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 중국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이상기온과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리는 메뚜기 떼의 발생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기자는 늘고 있는데 장기 기증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의료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인공장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장기 이식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각 학교 개학일은 3월 2일이었지만 지난달 23일 일주일 미뤘다가 이달 12일 2주일 더 늦췄습니다. 또 전국 어린이집도 휴원을 4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3차 연기가 최종은 아니며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탄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해 4차 개학 연기나 3월 말 개학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의 3차 개학 연기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개학 이후까지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을 맞게 됐다면서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고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입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첫째,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겨제가 아닙니다. 둘째,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와 수출 등 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자 국책연구원들이 정부의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므로 가파른 V자형 내수 진작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자 성유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원장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책연구원장들은 이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기업의 경영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전망이 매우 어두워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존을 돕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도 평소와 다를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파급 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수출 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급망의 추가 교란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또 국내 생산 확대 등을 통해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생산과 또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유가 하락도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YTN 이광용입니다. 정부가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1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받고 자가진단 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 명단은 각 지자체에 전달돼 입국 후 14일 동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등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적십자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 재난지역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통신 및 우편 법령에 따라 실시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과 함께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다우지수가 2만 선을 위협하며 대폭락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파격적인 조치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의 공포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과 함께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S&P 500 지수가 일시적 매매 중단 기준인 7%를 넘어 8.14%까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The day is young. We have another circuit breaker. Hopefully we won't hit down 13% and then down 20, which actually closes trading for the day. 15분 동안 매매가 중단된 뒤 거래는 재개됐지만 3대 주요 지수 모두 낙폭을 더 벌렸습니다. 특히 한때 3만 포인트 시대를 바라보던 다우지수는 3천 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2만 선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12.93%나 떨어져
2188.52의 장을 마쳤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2.32%, 11.98%까지 폭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월요일 증시 개장에 하루 앞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떨어뜨렸습니다. 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잇따라 선제적 조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셈입니다. And I think that's simply because they don't have any confidence that what central banks can do will be able to alleviate the economic shock that's coming over the course of the next few weeks and months. 또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통화와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걸러 폭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인데 치료약과 백신 개발만이 이 상황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명 이상의 모임 자제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7월에서 8월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5일간 적용된다며 모든 미국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and public food courts. 쇼핑을 위한 외출이나 사교적 방문 자제는 물론 몸이 좋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한 젊은이들도 가능하면 홈스쿨링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젊은 연령대의 경우 가벼운 증상에 그칠 수 있지만 기저질환자 또는 고령층의 전염으로 이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People are talking about July, August, something like that. So it could be right in that period of time where I say it washes through. 한국 상황도 언급하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 notice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South Korea because they've done a good job on one side, but on the other side, tremendous problems at the beginning.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부 지침을 발표한 것은 미국에서 확산하는 공포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자 유럽연합 집행위가 외국인의 유럽 여행을 적어도 30일간 제한할 것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EU 정상들은 긴급 화상회의에서 이 방안을 포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유럽연합이 일시적인 입국 제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유럽 여행을 30일간 제한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We think non-essential travel should be reduced right now too, in order to not to spread the virus further, be it within the European Union or by leaving the European Union. 여행 제한 조치를 우선 30일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EU 회원국 국적자의 가족과 외교관, 의료진, 연구진 등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시적인 EU 입국 금지를 제한한 것으로 EU 정상들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제한은 영내에서 이미 이동 제한령과 내부 국경 통제 등 고강도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국경 통제에 나서는 등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국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El gobierno español, y como ha anunciado en ese Consejo de Ministros, ha acordado restablecer los controles de frontera terrestres españolas. EU 회원국들의 이딴 국경 통제로 식량이나 의약품 공급망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EU 집행위는 서둘러 국경 관리 지침을 발표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식품 등 필수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협정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를 향한 유럽의 문은
빠른 속도로 닫히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미국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수도 오타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미국 국민, 외교관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미 국민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 통합 수준 때문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라는 단서를 붙여 향후 상황에 따라 입국 금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 등 관측을 낳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때 아닌 메뚜기 떼가 창궐해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지나 중국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메뚜기 떼의 발생 원인과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프리카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벌써 서울의 10배 이상의 면적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식량난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는 지난해 말이죠.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이제 케냐와 소말리아 또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한 달 만에 우간다와 탄자니아까지 그 기세를 키웠습니다. 네. 메뚜기 떼가 창궐한 동아프리카는 원래 분쟁이 심한 데다가 식량 부족으로 가장 고생하는 지역이죠. 예. 이곳에 이제 메뚜기 떼가 덮치면서 그야말로 재앙이 일어난 거죠. 네. 세계 모든 언론이 현재 코로나19에 집중되면서 메뚜기 떼의 엄청난 피해는 보도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사막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지역은 엄청난 식량난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메뚜기 떼는 잡식성으로 쌀이나 귀리는 물론 옥수수, 바나나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월 2일 메뚜기 떼가 막대한 양의 작물과 사료를 먹어치우고 있다면서 소말리아 농업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사태까지요? 네, 현재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를 떠나서 중동을 강탈했는데요. 중동은 지금이 수확기거든요. 예. 우리가 먹을 식량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메뚜기는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곤충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무서운 존재가 된 건가요? 메뚜기 떼는 처음에는 밀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밀도수가 낮을 때는 각자 행동을 하고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서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0마리가 넘으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은 1제곱킬로미터당 20마리의 개체 밀도가 임계 전환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임계 포인트를 넘은 메뚜기는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고 황충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불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예. 그래서 보통 황충물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마리의 개체수를 자랑하는데요. 이 사막 메뚜기는 이들이 사는 곳이 유난히 건조해지면 먹잇감이 부족해진 메뚜기들이 아직 먹을 만한 풀이 남아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해요. 네. 이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또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서로 자극제가 되면서 체내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예. 1제곱킬로미터 넓이에 최대 8천만 마리가 뭉쳐서 날아다니곤 합니다. 이 메뚜기들은요, 언덕, 바위, 벽 거침없이 기어오르고 넘어가는데요. 구덩이나 호가 있으면 선두대열이 엎드려서 구덩이를 메우고 그 뒤면은 메뚜기들이 마치 그 평지처럼 그 선두대열을 밟고 넘어가면서 전진하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벼메뚜기가 일정 개체를 넘어서면은 습성이 변하면서 좀 집단으로 몰려다니게 되면서 이 농지 같은 걸 황폐화시킨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앞서 소말리아에서는 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떤가요? 지금 이게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까지 왔거든요. 예. 인도 같은 경우는 농경지 555만 헥타르가 초토화되면서 약 1,7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고요. 네. 케냐는 105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기구에서는 이런 상태로 이동해 간다면 30개 이상의 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네. 숫자가 엄청나다 보니까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 때는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월 에티오피아에서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여객기가 이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공항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피해를 주는 존재군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가 갉아먹은 농작물의 그 흔적을 보고 바람의 이빨이라고도 부른다고 들었는데, 자, 이번에 발생한 메뚜기 떼 규모가 25년 만에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창궐을 한 게 된 건가요? 일단 뭐 기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소마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죠, 사이클론. 예. 이 사이클론 때문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메뚜기 떼가 창궐한 것으로 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서 12월에 북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많은 10에서 50mm 비가 내렸고요. 이 지역은 비가 거의 안 내린 지역이거든요. 네. 이때 아주 많은 메뚜기가 만들어집니다. 메뚜기는 비만 내리면요, 순식간에 번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풀이 많이 자라면서 먹을 것이 많아질 걸 인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번식에 순식간에 돌입을 하면서 날개가 강화되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기후가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죠. 지금 이례적인 기후변화로 만들어지는 이상기후가 이런 재앙적인 메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상기후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메뚜기의 식량이 되는 작물들이 잘 자랐기 때문이군요. 자,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지금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넘어서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중국까지 도달한 사례가 있었나요? 예전에도 이제 지금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부르죠. 동북부 지역, 에티오피아라든가 뭐 수단이라든가 소말리아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져서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부터 이동을 하면서 이라크를 습격을 하고요. 그 초가을까지 이라크에서 인도까지 광대한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9월이 되면 다시 아프리카로 되돌아갑니다. 네. 이런 이동 경로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더 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중국까지 지금 바로 앞에까지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또 잘 아시면 이번에 코로나19로 국가가 엄청난 또 우환을 겪었는데 또다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중국을 지금 향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초긴장 상태라고 하죠. 그렇군요. 중국 다음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요. 자, 아시아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만큼 적절한 대안과 또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게 7.2% 정도거든요. 예. 경제적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중국은 뭐 지난해에도 수백만 마리의 거연벌레, 이게 이제 밤나방 애벌레인데 이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보기도 했어요. 올해는 뭐 코로나19가 퍼진 상황에서 메뚜기 떼까지 올 경우 경제적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오는 데가 바로 이제 이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이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서 메뚜기 떼를 좀 저지하는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키스탄 현지에서 지원 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은 이 파키스탄은 굉장히 물이 없어요. 근데 거위들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피해 지역이 지금 이제 사막 지역이거든요. 온도가 매우 높고 또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거절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일단 뭐 대량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더 이상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저희가 최근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장의 말이라면서 의학계가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는 글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감염력이 4배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정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한균희 연세대 약학대학장이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했다며 떠도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는 S형인데 이탈리아에서 감염력이 4배 강한 변이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연세대는 한균희 약학대학장이 최근 사업차 만난 사람들과 코로나19 대화를 나누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석에서 건강을 챙기라고 했을 뿐 2차 파동을 우려하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역시 최근 본 논문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한 학장이 언급했다는 논문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세계 각국에서 보고한 코로나19 바이러스 103개를 분석했습니다. 계통 분석으로 크게 S형과 L형으로 나눴는데 우리나라에는 S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L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이제 두 가지 연기 서열이 분석이 돼 있는데요. 이 논문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S하고 L타입 두 가지가 다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중국 논문에서는 이탈리아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S형이 조상이고 L형이 변이된 형태라는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L형이 더 공격적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감염력이 더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경험성이 높다든지 더 잘 전파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진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가 커지자 중국 연구진도 감염력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제든 변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아직 2차 파동을 우려할 근거는 없다는 게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속도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진단키트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5만 1,000개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17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공식 요청해왔고 이 가운데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나라에 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이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 석탄 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3,21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 기간 석탄 발전 8기에서 15기의 가동을 멈췄고 최대 49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이른바 상한 제약을 시행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달에도 석탄 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기 21기에서 2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37기를 상대로 상한 제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석탄 발전의 친환경 설비 보강, 개선과 연구 개발에 2,42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심하게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죠. 이럴 경우 장기 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장기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장내과 김성균 교수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 이식만이 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증된 장기가 적어서 이식을 받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장기 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의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요. 장기 이식은 말기 장기 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장기 이식이 필요해서 장기 이식 등록 대기자는 3만 3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네. 매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기자는 늘고 있는데 장기 기증자는 줄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 연보를 보면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700일로 약 5년으로 나타났고요. 7년 이상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식 대기자 중 하루에 약 5.2명이 사망한다는 통계 결과도 보이는데요. 이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네. 하루 평균 5분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장기 이식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예. 우선 주치의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장기가 완전히 망가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급성 장기 부전인 경우에는 다른 치료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우선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기증자가 존재한다면 미리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부터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서에 이식 대상자와 선정 사유,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식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와 의료진의 상담 내용 및 의견서 등을 첨부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장기 적출 및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내에 이식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내사자 및 사후 이식 대상자로 판단해서 내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우선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상담을 통해 내사자 혹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코노스의 장기 이식 정보 시스템인 K넷에 등록하게 됩니다. 일단 등록된 후에는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 내사자가 발생하면 사촌 이내의 친족의 과거 장기 기증 여부, 나이,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저는 장기 이식하면 주로 신장 이식이 떠오릅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말기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 이식을 받아야지만 제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노폐물은 우리 다른 장기의 상태를 나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능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투석이나 이식을 통해서만이 치료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8만여 명의 환자가 투석을 하고 있고 2만여 명의 환자가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투석 방법인 혈액 투석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병원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4시간 동안 기계를 통해서 투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투석을 받더라도 신장 기능이 20%만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선의 대체요법이 신장 이식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높은 의료 수준과 면역 억제제의 발달로 신장 이식 수술의 성공률은 9%에 달하고 있는데요. 99%요? 평균 이식된 신장의 생존 기간도 15년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증자가 부족해서 신장 이식을 받는 환자는 전체 필요 환자의 20%밖에 되지 않았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2만 4천여 명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후도 무척 좋은데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장기 기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장기 기증자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이런 이유로 장기 기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면역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무균 대지를 이용해서 이종 장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가 인수 공통 전염병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대지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짧은 장기의 수명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0년도 중반부터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재생장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인공장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팀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법을 통해서 제작한 인공기관지인데요. 암으로 기관지가 제거된 환자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치환하는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후에 3D 바이오 프린팅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신장, 간, 신장에 대한 인공장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장기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그 골격 속에 장기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을 주입해서 장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현재는 뼈나 기관지처럼 단순 기능을 하는 장기를 만드는 수준이나 향후 신장이나 간 등의 복잡한 기능을 하는 장기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 이식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게 장기에 따라서 그 수술 과정도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신장 이식 수술은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크게 생체 이식과 사체 이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우선 생체 이식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증을 하는 사람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기증 후에도 건강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서 기증 전에 반드시 자세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신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검사를 통해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면 코누스의 승인을 통해 수술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증자는 한 2시간 정도, 수혜자는 4-5시간 정도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기증자가 내사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내사자가 발생하면 장기 조직 기증원에 보고하게 되고 기증자의 보호자 면담, 2차례에 걸친 내사 여부 확인 등을 거쳐서 선별하게 됩니다. 예. 그 후에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수혜자 선별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하고 장기 구독이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데요. 보통 여러 장기를 기증하기 때문에 장기 구독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따라서 신장 이식은 후반부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장 이식의 경우는 밤늦게 진행돼서 새벽 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참 이렇게나 까다로운 수술이고 또 본인의 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장기 이식을 받은 뒤에도 관리를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식 수술 직후에는 2-3일간 집중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식 병동으로 입원하게 되고 이곳에서 한 2 내지 3주간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약물 치료 진행 후 퇴원을 하면 첫 1년이 매우 중요한데요.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셔야 하고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이식센터로 연락해 적절하게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장기 이식에 따른 거부 반응을 대비해서 수술 후에는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제용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한 신장 이식 후에는 면역 억제제들을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암 발생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후부터는 암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조기 발견할 시 대부분 암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검진을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장기 이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호주와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메뚜기 떼에 뒤덮였습니다. 호주 산불과 아프리카 메뚜기 떼의 원인은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도양의 수온차가 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도양이 우리나라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커지면서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국가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